75년을 헛살았구나.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며느리가 제 머리채를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고. 당신 같은 시어머니는 필요 없다고요. 제가 평생 모은 200만 원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면서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아, 내가 75년을 헛살았구나. 저는 김말순입니다. 남편은 퇴직금 3천만 원을 무당한테 다 갖다 바쳤고 시동생은 제 명의로 1억 원 사기를 쳤습니다. 아들은 도박빚 3천만 원을 지고 도망쳤고 며느리는 유흥업소에서 제 손자 학원비를 탕진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제가 며느리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날이었습니다. 손수 만든 유산 상자를 건네려고 박선미를 방으로 불렀죠. 이게 가족인가요? 상자 안에는 시장 노점일로 10년 동안 모은 돈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다 제 땀이었어요. 아들 어릴 적 사진도 넣어뒀습니다. 손자 아람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손수 뜬 노란 모자도 있었죠. 남편이 아직 정신이 멀쩡했을 때 써준 편지도 함께요.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박선미는 상자를 받아들더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저는 그 표정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상자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쾅소리와 함께 돈봉투가 흩어졌고 사진들이 방바닥에 널브러졌죠. 제가 10년 동안 모은 게 그렇게 한순간에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박선미는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200만 원 가지고 뭘 하냐고. 차라리 명품 가방 하나 값도 안 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흩어진 사진들을 주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 돌잔치 사진, 첫 생일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이 구겨져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평생을 가족 위에 헌신했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20대부터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김밥 한 줄, 떡볶이 한 접시 팔아서 아들 학원비 됐죠. 겨울에는 손이 터서 피가 났어도 참았습니다. 여름에는 더위에 쓰러질 것 같아도 버텼어요. 남편은 회사 다니느라 바빴고 저는 집안일과 장사를 동시에 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도 제 몫이었죠. 3년 동안 기저귀 갈아드리고 밥 떠먹여드리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아들이 대학 갈 때는 등록금 1,000만 원을 마련하려고 밤낮 없이 일했어요. 친구들은 놀러 다닐 때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갔죠. 손님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웃고 또 웃었습니다. 결혼 준비금도 제가 댔습니다. 신혼집 전세금 2억 원 중에 5천만 원이 제 돈이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대출받았고 나머지는 제가 채웠죠. 며느리한테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선미가 처음 집에 왔을 때는 착해 보였어요.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제 손도 잡아줬죠. 저는 속았습니다.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결혼 1년 만에 손자 아람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죠. 산후조리도 제가 다 했습니다. 미역국 끓이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밤에 아기 울면 제가 안아서 재웠어요. 박선미는 누워서 핸드폰만 봤습니다. 아기 기저귀 한 번 안 갈았어요. 제가 다 했죠. 그래도 며느리니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출산이 힘들었을 거라고
좀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산후조리 끝나고도 똑같았습니다. 아람이 돌 지나고 두 돌 지나고 유치원 들어가도 박선미는 변하지 않았죠. 아이는 제가 키웠습니다. 밥 먹이고 목욕시키고 재우는 것도 다 제 몫이었어요. 며느리는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게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친구 만난다고, 동창회 간다고, 필라테스 배운다고 했죠. 저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그렇게 12년이 흘렀습니다. 아람이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됐고, 저는 75이 됐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그래서 유산 상자를 준비한 겁니다. 제가 죽으면 아람이한테 줄 돈을 미리 며느리한테 맡기려고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 쓰레기통에서 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구겨진 사진들과 함께 버려져 있었죠. 돈 봉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선미가 돈만 챙기고 나머지는 버린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정말로 무너져 내렸죠. 바닥에 주저앉아서 사진들을 주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들 웃는 얼굴 보며 찍었던 그 사진들이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려질 줄은 몰랐습니다. 손자 아람이가 학교 가기 전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저는 괜찮다고 먼지 들어가서 그렇다고 둘러댔죠. 아람이는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이 더러운 집안에서 건져내야 한다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이 가족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하기로 결심했죠. 며느리 박선미,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세상에 밝히겠습니다. 며느리의 배신도 모자라서 이제는 남편이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더니 거실이 난장판이었어요. 천막이 쳐져 있고 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고 바닥에는 구판에서나 볼 법한 노란 천이 깔려 있었죠. 남편 조남식이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꼴인가 싶었죠. 남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요. 남편은 눈을 뜨더니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홀린 사람 같았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무당 수련을 받고 있다고요. 신령님이 강림하셨다고 이제 가족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찔했어요. 퇴직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작년에 받은 3천만 원이 어디 갔냐고 물었죠.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무당 스승님께 드렸다고요. 수련비와 굿비용으로 다 썼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천만 원이요? 그 돈이면 아람이 대학 등록금까지 될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걸 무당한테 갖다 바쳤다고요? 남편은 제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더러 함께 수련받으라고 했죠. 가족 모두가 신령님의 가호를 받아야 한다고, 그래야 집안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소리칠 수가 없었어요. 아람이가 방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아이가 깨면 안 됐습니다. 이 꼴을 보여줄 수 없었죠. 그날 밤부터 남편은 매일 밤 거실에서 구슬했습니다. 장구를 두들기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어요. 새벽 2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이웃집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밤마다 시끄럽다고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요. 저는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곧 나아질 거라고 둘러댔죠.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남편은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 화장실 문, 방문마다 노란 부적이 붙었죠. 아들 조현우가 주말에 집에 왔습니다. 거실 꼴을 보더니 기겁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따졌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정신 차리라고요. 남편은 아들한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신령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이 집안에 큰 애군이 있다고요. 그걸 막으려면 굿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현우는 화를 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된 거냐고 그 돈 돌려받으라고 소리쳤죠.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은 이미 신께 바쳐진 거라고 돌려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이걸 알고 계셨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지만 말릴 수 없었다고 아버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은 아버지와 크게 싸웠습니다. 소리가 집 밖까지 들렸어요. 조현우는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했고 남편은 아들을 불효자식이라고 욕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며느리 박선미가 빨리 가자고 재촉했거든요. 시아버지 꼴 보기 싫다고 더 이상 이 집에 오기 싫다고 했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미친 남편과 단둘이요. 밤마다 장구 소리를 들으며 잠을 설쳤습니다. 이 집이 점점 지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의 무당 스승이라는 여자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죠. 화려한 한복을 입고 손에는 방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이 집에 귀신이 많다고 조상님들이 편히 못 계신다고 했어요. 큰 굿을 해야 한다고 비용은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500만 원요? 우리 집에 그런 돈이 어디 있나요? 남편은 그 돈을 어떻게든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집 금고를 열었습니다. 제가 몰래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200만 원 정도 됐죠. 며느리한테 버림받은 그 돈을 다시 모은 겁니다. 남편이 그 돈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말릴 수 없었어요. 이미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무당이 다시 와서 굿을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밤새도록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어요. 남편도 함께 했죠. 저는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굿이 끝났습니다. 무당은 피곤한 얼굴로 나가면서 말했어요. 다음 달에 또 와야 한다고, 이번 굿으로는 부족하다고요. 남편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절망했어요. 이 남자는 이제 끝이구나 싶었죠.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성실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월급 꼬박꼬박 갖다 줬죠. 그런 남편이 이제는 무당 흉내를 내고 있었어요. 퇴직하고 1년 만에 변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했던 거죠. 그때 동네에서 무당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신령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자기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믿게 됐어요. 저는 남편을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병원에 가보자고 검사라도 받아보자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거부했습니다. 자기는 아프지 않다고 오히려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러다가 집안 망한다고 울면서 말했죠. 아들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아버지가 말을 안 듣는다고 했어요.
며느리 박선미는 시아버지 꼴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미쳤다고, 그런 집안과는 연을 끊고 싶다고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우리 집은 정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속에 빠져 있고, 며느리는 집을 나가버리고, 아들은 손 놓고 있고요. 손자 아람이만 걱정됐습니다. 이 아이가 할아버지의 그 꼴을 보면 어떻게 되나 싶었죠. 다행히 아람이는 학원 다니느라 집에 늦게 왔습니다. 할아버지 구판은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할아버지가 이상하다는 걸요. 그 순수한 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대로 된 기도요. 남편이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이 집안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이제 시동생까지 사고를 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미쳐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시동생이 저를 완전히 망쳐놓았습니다. 조기철, 남편의 동생입니다. 80살이 넘었지만 아직도 사기꾼 근성은 그대로였어요. 평생 사업한답시고 돈만 날리고 가족들한테 손 벌리며 살아온 사람이죠. 어느 날 조기철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고서요. 형수님, 형수님 하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뭔가 수상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친절할 리가 없거든요. 거실에 앉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노후를 함께 하자고요. 자기가 좋은 사업 아이템을 찾았다고, 조금만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불안했어요. 하지만 조기철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수님 명의로만 대출받으면 된다고요. 자기 명의는 이미 신용이 바닥이라서 안 된다고 했죠. 한 달만 빌려달라고, 곧 갚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고, 우리 집도 형편이 어렵다고 말했어요. 조기철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남편한테 갔습니다. 형님, 형님 하면서 사정했어요. 자기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이번에는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무속에 빠져서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동생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조기철은 그걸 허락으로 받아들였죠. 며칠 뒤 조기철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대출 서류였어요. 제 명의로 5천만 원을 빌리는 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거부했죠. 하지만 남편이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동생 좀 도와주자고, 형제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요. 저는 남편한테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신령님께서 동생을 도우라고 계시하셨다고, 그래야 집안에 복이 온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남편이 계속 조르고 조기철이 무릎까지 꿇었거든요. 형수님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꼭 갚겠다고 맹세했죠. 대출이 나왔습니다. 5천만 원이요. 조기철은 그 돈을 받아들고 좋아했어요. 곧 사업 시작한다고, 한 달 뒤에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뒤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저는 불안해서 조기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사 간 거예요. 이웃한테 물어봤더니 사흘 전에 짐 싸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속았구나 싶었죠. 완전히 당한 겁니다. 5천만 원을 그냥 날린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따졌습니다. 동생이 도망갔다고,
이제 어떻게 하냐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만 지었습니다. 동생이 그럴 리 없다고 곧 연락 올 거라고 했죠.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조기철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대출 이자를 내라는 거였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낼 형편이 안 됐죠. 남편 퇴직금은 이미 무당한테 다 갔고 제가 모은 돈도 다 털렸거든요. 이자를 연체했습니다. 두 달, 세 달 밀렸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촉 전화였죠. 하루에 서너 통씩 걸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조기철이 제 명의로 또 다른 대출을 받았던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 도장을 어떻게 구했는지도 몰라요. 금액은 5천만 원이 더 있었습니다. 합계 1억 원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1억 원이라니요? 저는 평생 그런 큰 돈을 본 적도 없었어요. 은행 직원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대출금을 갚으라고, 안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죠.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게 아니라고, 시동생이 사기친 거라고요. 직원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명의가 제 거라고,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요. 조기철을 찾아서 돈을 받든지 아니면 제가 갚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고소장을 썼어요. 조기철을 사기죄로 고소했죠. 경찰은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빚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이자가 복리로 쌓여서 1억 3천만 원이 됐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아들 명의였어요. 제 마음대로 팔 수도 없었죠. 게다가 아들도 빚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억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어떻게 그 돈을 갚나요? 죽을 때까지 일해도 못 갚을 돈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따졌습니다. 당신 동생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책임지라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죠. 이웃들한테 소문이 났습니다. 김 여사 집이 사기당했다고 1억 넘게 빚졌다고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를 보면 동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창피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사기당한 바보 취급을 받았죠. 시장에 나가기도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너무 아팠어요. 손자 아람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저는 괜찮다고 둘러댔죠. 하지만 아람이는 눈치챘을 겁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울면서 말했어요. 큰아버지가 사기쳤다고 1억 넘게 빚졌다고요. 아들은 한참 침묵하더니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지금 형편이 안 좋다고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다 등을 돌렸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1억 넘는 빚을 혼자 짊어져야 했죠.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손자 아람이 때문에 참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조현우가 도박빚을 지고 나타난 거예요. 시동생 사기 사건도 해결 안 된 상황에서 아들이 집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뺨에 멍이 들어있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고 눈은 충혈돼 있었죠. 저는 깜짝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45살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누가 때렸냐고요. 아들은 한참을 울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도박 빚을 졌다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박이라고요? 제 아들이 도박을 했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성실하게 회사 다니던 애였는데요. 얼마나 졌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3천만 원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3천만 원이요? 시동생 빚도 못 갚는 판에 아들까지 빚을 졌다고요? 저는 아들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대체 정신이 어디 갔냐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이었다고요. 회사 동료들이 포커 치자고 해서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한두 번은 이겼다고요. 돈 맛을 본 거죠. 그러다가 점점 판이 커졌다고 합니다.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씩 걸기 시작했대요. 질 때도 있었지만 이길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계속 졌다고 했어요.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더 큰 돈을 걸었고 그러다가 3천만 원까지 불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구했냐고요.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몰래 마이너스 통장을 뚫었다고요. 카드 현금 서비스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친구한테도 빌렸다고요. 심지어 아파트 대출까지 연체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파트 대출 연체라니요? 그럼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손자 아람이는 어디서 살라고요? 아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왔다고요. 돈 갚으라고 협박한다고 했습니다. 회사에도 전화가 온다고요. 이제 회사도 못 다닐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무당짓하고 시동생은 사기치고 아들은 도박 빚지고 이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냐고요.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선미는 아직 모른다고 차마 말을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박선미가 들어왔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새로 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요. 거실에 들어오더니 아들을 봤습니다. 깜짝 놀라며 물었죠. 왜 얼굴이 그 모양이냐고요.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선미가 화를 냈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또 싸움이라도 했냐고 소리쳤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새 가방, 새 옷, 진한 화장. 이 여자는 집안 형편도 모르고 돈을 쓰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크게 싸웠습니다. 방문 너머로 소리가 들렸어요. 박선미가 소리치는 소리였습니다. 도박을 했다고요? 미쳤냐고요? 아들은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빌었죠. 하지만 박선미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겠다고 소리쳤어요. 저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 집안이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도 못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회사에 병가를 냈다고 했어요. 얼굴 상태로는 출근할 수 없었죠.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들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죽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죽으면 안 된다고 아람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죠.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람이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손자 아람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거예요. 가방을 메고 들어오다가 아빠를 봤습니다. 아람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물었죠. 아들은 넘어져서 다쳤다고 둘러댔습니다. 아람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빠를 쳐다봤어요. 저는 아람이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간식을 줬죠. 아람이는 과자를 먹으면서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이상해요 라고 말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2살짜리 아이도 눈치챈 거예요. 이 집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저는 아람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고, 곧 다 나아질 거라고 거짓말했죠. 하지만 저도 믿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람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할머니한테 말이 있다고요. 저는 아람이를 앉혔습니다. 아람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고요.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고 할아버지는 이상한 짓 하고 무섭다고 했어요. 저는 아람이를 안아줬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더러운 집안에서 아람이만은 건져내야 한다고요. 아람이가 제 품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엄마 싫어요 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아람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밖에만 나가고 집에 오면 아빠한테 소리만 지른다고요. 자기는 신경도 안 쓴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람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도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위로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며느리한테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 박선미를 제대로 조사해 봐야겠다고요. 이 여자가 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족들이 모여서 웃고 떠들 날이죠. 하지만 올해는 달랐어요. 이 집안에는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명절 준비는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떡국 끓이고 다 혼자 했어요. 며느리 박선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죠. 동그랑땡, 생선전, 호박전, 버섯전을 준비했어요. 8시쯤 되니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방에서 나오더니 부엌을 힐끗 보고는 거실로 갔어요.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명절인데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10시쯤 박선미가 화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진한 화장에 명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새로 산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 가냐고요?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고요. 추석인데도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명절이 뭐가 중요하냐고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명절 준비하는데 놀러 간다고요? 박선미는 제 표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가더니 신발을 신었어요. 저는 뒤따라가서 말했습니다. 아람이라도 챙겨달라고요.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아람이는 할머니가 알아서 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혼자 전을 계속 부쳤습니다. 12시가 넘어서야 겨우 끝났어요.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차례상을 차렸어요.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무속 수련한답시고 향 피우고 앉아 있었죠. 아들 조현우도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도박빚 때문에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손자 아람이만 제 옆에서 저를 도와줬습니다. 아람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힘들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맙다고 했죠. 이 아이만이 제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오후 4시쯤 박선미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면서 현관문을 열었죠. 거실로 들어오더니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코를 찡그렸어요. 이 냄새 뭐냐고 물었습니다. 전 냄새라고 하니까 비웃더라고요. 박선미가 말했습니다. 전도 제대로 못 붙이냐고 냄새가 구리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붙이지 그랬냐고요.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자기는 그런 거 안 한다고 시어머니 일이라고 했어요. 아람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할머니 혼자 다 하셨는데요. 박선미는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쳤죠. 아람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할머니만 시켜요? 그 말에 박선미 얼굴이 붉어졌어요. 창피했던 거죠. 며느리가 저한테 소리쳤습니다. 애 앞에서 뭘 그렇게 힘들어 보이냐고 일부러 그러는 거냐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선미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람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다고 할머니는 괜찮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가족들을 불렀어요. 남편과 아들이 나왔지만 며느리는 안 나왔습니다. 방에서 잠들어 버린 거예요. 차례를 지냈습니다. 남편은 절을 하면서 이상한 주문을 외웠어요. 신령님께 기도한다고요. 아들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명절이 이렇게 슬플 줄 몰랐습니다. 아람이만 밥을 잘 먹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라고 말해줬죠.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혼자서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소파에 누워버렸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박선미가 일어났습니다. 방에서 나오더니 냉장고를 열었어요. 물을 마시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혼자 거실 정리를 했습니다. 상을 치우고 바닥을 닦고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자정이 다 돼서야 끝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물만 나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죠. 이게 가족인가요? 명절에도 혼자 일하고 며느리한테 모욕당하고 아무도 감사하지 않고요.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평생을 이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 인생은 없었어요. 오직 남편과 아들, 그리고 손자를 위해 살았죠. 그런데 돌아오는 건 모욕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람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어제 우셨어요? 제가 다 들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아니라고 했죠. 아람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랑 살아요. 엄마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이상하다는 걸, 집안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12살짜리가 이런 걸 느껴야 한다니요. 저는 아람이를 안아줬습니다. 곧 다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며느리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요. 며칠 뒤 저는 며느리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알아야 했어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며느리가 강남 유흥업소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남자들과 함께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명품을 사고, 왜 밤마다 나가고, 왜 손자한테 관심이 없는지요. 이 여자는 유흥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뭘 하고 다니는지 확인해 보라고요.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요. 아들은 그 사진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며느리 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됐죠. 아들 조현우가 며느리 카드 내역을 들고 제 방으로 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걸 발견한 거예요. 아들이 종이를 제 앞에 펼쳤습니다. 카드 명세서였어요. 지난 6개월치였죠. 저는 그 내역을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강남 유흥업소가 수십 건 찍혀 있었습니다. 한 번에 200만 원, 300만 원씩 결제된 기록들이요. 명품 매장 결제도 셀 수 없이 많았어요. 호텔 리조트 숙박도 있었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원도 거의 매달 어디론가 다녀온 거예요. 혼자는 아니었겠죠.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8천만 원을 썼다고요. 제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이 여자가 8천만 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8천만 원이요? 도대체 어디서 그 돈이 나온 건가요? 아들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 카드를 몰래 썼다고요. 한도를 마음대로 올리고 현금 서비스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아람이 학원비가 석 달째 밀려 있다는 거예요. 미술학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학원비는 한 달에 30만 원이었습니다. 석 달이면 90만 원이죠. 90만 원도 못 내면서 유흥업소에서는 300만 원씩 썼다는 겁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자 교육비도 안 내면서 놀러 다녔다니요? 이게 엄마가 할 짓입니까?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르겠다고 머리가 복잡하다고 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따져야 한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거실로 나오라고 소리쳤죠. 박선미는 짜증난 얼굴로 나왔어요. 아들이 카드 명세서를 던졌습니다. 이게 뭐냐고 설명해 보라고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명세서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선미가 입을 열었어요. 뭐가 문제냐고, 내 돈 쓰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되물었습니다. 아들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당신 돈이요? 내 카드로 8천만 원 쓰고 당신 돈이라고요?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 카드 쓰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강남 유흥업소는 뭐냐고, 누구랑 다녔냐고요. 며느리는 친구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자친구들이랑 놀러 다닌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남자들과 함께 유흥업소로 들어가는 걸요. 며느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제가 다 봤다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죠. 박선미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미행했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뭘 하는지 알아야 했다고요.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쳤다고,
며느리 미행이나 하고 다닌다고요.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람이 학원비는 왜 안 냈냐고요.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 물었죠. 아들이 말했습니다.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 왔다고 석 달째 안 냈다고요.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선미가 변명했습니다. 깜빡했다고 바빠서 잊어버렸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90만 원을 깜빡할 사람이 300만 원씩 유흥비는 쓴다고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은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고요. 제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상관없다고, 원래 시어머니 같은 건 필요 없었다고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당장 사과하라고요. 며느리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선미가 말했습니다. 이 집안이 싫다고, 시아버지는 미쳤고 시어머니는 간섭이 심하고 남편은 무능하다고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평생 참고 살아온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혼하자고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이혼하면 아람이를 데려갈 거예요. 양육권을 주장할 겁니다. 그럼 안 됐어요. 저는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라고, 아람이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났어요. 저와 아들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죠.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차갑고 비웃는 표정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아람이는 지켜야 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빼앗기면 안 됐어요.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행적을 더 조사하고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하기로요. 이번엔 제대로 해야 했습니다. 아람이가 학교에 간 사이 저는 며느리 방을 뒤졌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호텔 영수증들이었어요. 며느리 이름으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남자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저는 그걸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카톡 메시지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 핸드폰을 몰래 봤어요. 남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어요. 며느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요. 그리고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일요일 오후 저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남편, 아들, 며느리를 거실로 불렀어요. 손자 아람이는 친구 집에 보냈습니다. 아이가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짜증난 표정이었어요. 뭐 하자는 거냐고 물었죠.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내보내겠다고요.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박선미는 비웃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쫓아낼 권리가 있냐고 되물었죠. 저는 증거를 꺼냈습니다. 호텔 영수증, 카톡 메시지 캡처, 카드 내역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그 증거들을 봤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이게 뭐냐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소리쳤죠.
호텔 영수증에는 남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선미와 함께 묵은 기록이요.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카톡 메시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자들과 노골적인 대화를 나눴더라고요. 만나자, 보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멱살을 잡고 소리쳤어요. 이게 사실이냐고, 바람 피운 거냐고요.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말렸습니다. 진정하라고, 폭력은 안 된다고요. 아들은 며느리를 놓았지만 눈빛은 살기등등했어요.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친구들이라고, 오해라고, 그냥 놀러 다닌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호텔에서 함께 묵었고 친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라고요.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나가도 된다고 하지만 아람이는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제 아들이니까 당연히 엄마가 키운다고요. 저는 그 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람이는 우리가 키운다고, 당신한테 맡길 수 없다고요. 며느리가 화를 냈습니다. 무슨 권리로 그러냐고, 법적으로 양육권은 엄마한테 있다고 소리쳤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는 양육권이 안 간다고요. 학원비도 안 내고 유흥비만 쓰고 바람까지 피웠으니 법원에서 인정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물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뒀다고 변호사한테도 넘길 거라고 말했어요. 박선미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처음으로 겁먹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며느리가 빌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용서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요. 당신이 한 짓들을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하겠다고,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말했죠.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눈물 따위는 속임수로밖에 안 보였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아람이만은 데려가게 해달라고요. 자기 아들이라고,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람이는 여기 남는다고, 당신이 키울 자격이 없다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쓰러질 듯이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방에서 옷가지들을 꺼내서 가방에 넣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람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짐 싸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어디 가요?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람이를 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히 설명했어요. 엄마가 잠깐 집을 떠난다고, 할머니랑 같이 살게 될 거라고요. 아람이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안 돌아와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할머니가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람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사는 게 좋아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아이도 엄마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집을 나갔습니다. 큰 가방 2개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람이는 학교에 가서 엄마 떠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요. 며느리가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무거운 짐 하나가 떠난 기분이었어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문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조남식은 여전히 무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재산 분리하자고요. 법적으로 남편 명의 재산과 제 명의 재산을 분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죠. 저는 설명했어요. 당신이 무당한테 더 돈을 갖다 바칠까봐 두렵다고요. 남편은 항의했습니다. 자기가 그럴 리 없다고 신령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재산 분리가 필요하다고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재산 분리 절차를 밟았어요. 제 명의로 된 것들은 전부 제 소유로 확실히 해뒀습니다. 남편이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결국 재산 분리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손자였습니다. 아람이를 제대로 키워야 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올바르게 자라게 해야 했습니다. 아람이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다가 아람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람이를 잘 키우겠다고,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모든 재산을 아람이 명의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을 손자한테 물려주기로 결심했죠. 남편과 아들은 믿을 수 없었지만 손자는 달랐습니다. 변호사한테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모든 재산이 아람이한테 가도록요. 아람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신탁으로 관리하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떠났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됐어요. 양육권은 아들한테 갔습니다. 며느리가 적절한 어머니가 아니라는 증거가 충분했거든요. 집안이 정리됐습니다. 며느리도 없고 남편과는 재산 분리했고 손자는 제가 키우게 됐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아람이와 단둘이 사는 삶이 시작됐죠. 아침마다 손자를 깨우고 밥을 차려주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아람이는 예전보다 밝아졌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엄마가 없어서 슬플 줄 알았는데 오히려 편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동네를 산책하다가 골목길 벽화를 봤습니다.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예쁘게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꽃과 나비가 그려져 있었죠. 옆집 이정자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72살이신데 미술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담소를 나누던 분이었죠. 이정자 할머니가 벽화를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거 누가 그렸어요? 저는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동네 누가 그렸겠죠. 그런데 며칠 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람이가 학교 끝나고 그 벽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아람아, 내가 그렸어? 아람이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배운 거라고 했습니다. 그림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12살 아이가 그렸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색감도 좋고 구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람이 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건데 벽에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아람이가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풍경화, 인물화, 동물 그림까지 다양했습니다. 저는 그림 한 장 한 장을 보며 감탄했어요. 우리 손자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다니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아람이는 말했어요. 엄마가 그림 그리지 말라고 했다고요.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대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손자의 재능까지 짓밟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다음 날
이정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람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이정자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 재능이 대단하다고요. 제대로 배우면 뛰어난 화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술학원 장학생으로 받아주겠다고 하셨어요. 학원비 전액 면제에 개인 레슨까지 해주시겠다고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람이한테 말했습니다. 미술학원 다니고 싶냐고요. 아람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정자 할머니가 특별히 가르쳐 주신대. 아람이는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했죠. 다음 주부터 아람이는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갔어요. 2시간씩 그림을 배웠습니다. 아람이는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오늘 뭘 배웠는지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이정자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학원으로 오라고 하셨죠. 무슨 일인가 싶어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가 아람이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한 달 만에 실력이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진짜 천재 같다고 하셨습니다. 내년에 청소년 미술대회에 출품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입상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습니다. 아람이가 좋아하는 음식 재료를 샀어요. 오늘은 특별한 저녁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아람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그림 이야기를요. 아람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행복하다고요. 엄마랑 살 때보다 훨씬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람이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둘이서 그릇을 닦고 부엌을 정리했죠. 그러다가 아람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꿈이 뭐였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꿈이요? 저한테 꿈 같은 게 있었나요? 생각해보니 평생 가족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제 꿈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아람이한테 말했습니다. 할머니 꿈은 너였다고. 내가 잘 자라는 게 할머니 꿈이라고요. 아람이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날 밤 아람이와 나란히 누워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 이야기, 구름 이야기, 그림 이야기를요. 손자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행복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요.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거라고 느꼈습니다. 며느리한테 모욕당하고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시동생한테 사기당하고 아들한테 실망했지만 이 모든 게 아람이를 지키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람이가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손자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별도 빛나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이제 시작이야.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작은 손을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아람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아람이와 함께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과 계란말이를 차려줬어요. 아람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학교 가는 아람이를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오라고 조심하라고 말했죠. 아람이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요. 손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이웃 이정자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차 한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람이가 정말 특별한 아이라고요. 잘 키우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이정자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아람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오늘 그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바다 풍경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잘 그렸다고 칭찬해줬습니다. 아람이는 기뻐했어요. 다음에는 더 잘 그리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기도했습니다. 아람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진짜 가족이 드러난다는 걸 배웠다고요. 아람이가 제 진짜 가족이라고요. 눈을 감았습니다. 손자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 눈빛에는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가족의 의미가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